애플은 이미 공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자신에게 납품하는 모든 그 제조 공급사들은 탄소 중립 앤드 아리백을 해라.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기업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네요? TSMC 같은 경우에 네. 성과급을 12%에서 10%로 낮추고 풍력을 사기로 했습니다. 장기 이 계약이 지금 체결된 것이 실현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120원짜리, 130원짜리 태양광이 주로 존재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 경북, 경남, 그러니까 남부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태양광 전력이 존재하는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고. 이거를 어디에서 다 끌어오겠다도 불가능하고 여기에 다 짓겠다도 불가능하고 수도권 인근에 10기가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아리백을 원하는 대규모 수요자와 연결시키겠다. 수도권에 건설된다면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일부가 있고 최대한 공급 가능한 믹스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략인 것 같고요. 3프로TV가 준비한 에코노믹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와, 진짜 한국의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병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 거대한 AI 산업의 병목을 HBM, 메모리가 꽉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메모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병목이 무엇일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병목을 딱 지적해 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반도체 산업과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제 옆에 있는 그 코르의 권유재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상준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공학대학교의 조상민 교수님과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많이들 물어보시지 않아요? 전기와 반도체 워낙 핫한 분야라 거의 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 조상민 교수님 혹시 학교에서 애들이 안 물어봅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경제원론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졸다가도 반도체 얘기나 주식 얘기를 하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반도체나 주식 얘기를 하다가 꼭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력이다. 전력이 권력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학생들이 보기에도 반도체에 이제 꽂혀 있고 반도체를 그리고 AI를 잡고 있는 것이 전력이다. 여기까지는 아직 관심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기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학부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학부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단과대학에 3개 학과가 있습니다. 예.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지능형 반도체. 예. 두 번째가 인공지능응용학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미래에너지융합학과인데 그러면 이름만 딱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될 수 있냐면 반도체, 예. 인공지능 요즘 제일 핫한 분야잖아요. 예.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개 들고 다녀라. 왜냐? 전기 없으면 쟤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다. 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기운을 불어넣곤 하는데요. 지금 실제 그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반도체 회사들은 성과급을 6억을 주는데 에너지 회사가 그렇게 많이 준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권 대표님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좀 다양한 질문들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좀 요새 어떤 쪽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으세요? 반도체 다음은 뭡니까? 에너지입니까? 제가 이제 관련된 책도 쓰긴 했는데 그 책을 보고 또 연락을 주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에너지가 그렇게 뭐 반도체만큼의 어떤 주가의 포텐셜이 있는 겁니까? 그럼 제가 손사래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같이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는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인 거고 근데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제인데 예. 전기화가 진행되면서 전기는 앞으로 매우 중요해진다. 근데 이게 반도체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되면 전기가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기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길게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5년짜리 투자 그런 거 필요 없고 5주 안에 뜰 거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제가 알면 저도 투자하고 있지 뭐 하면서 저도 이제 그냥 웃고 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국민들께서 주가 광풍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인지하는 어떤 그 기간 중에 최고로 에너지에 민감한 시대인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의 발목을 전기가 잡는다. 이게 저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IPO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굳이 올려가지고 거기서 막 태양광을 깔고 무슨 우주 반도체를 만들고 그 짓을 왜 하냐?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데이터 센터 만드는 데는 한 2, 3년이면 되는데 그리드를 깔려면 10몇 년이 걸린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DC는 계속적으로 생길 거고 그라드가 포화가 될 건데 그럼 이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다.
차라리 그리드 만드니 나는 우주로 가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가 병목이 되는 건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기보다 그리드가 먼저 막혀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가 있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 AI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전기가 속도 조절을 하는 그 발목을 잡을 수 있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전기는 물리학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만큼 그래서 방금 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는 폭발성 있는 증권에 엄청난 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것이냐? 그러긴 어려울 겁니다. 물론 전력기기처럼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이 증권들도 있죠. 실제 전기가 물리학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얘기는 그거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도체만큼 이렇게 기술 발전이 빨라서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들을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전력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쓰던 방식하고 지금 바뀐 게 크게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물리학적으로도 이제 이런 제약이 있지만 요즘에는 사회학적인 제약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과거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을 굉장히 늘려왔고 그것이 적기에 발전소가 공급되는 것도 방해했고 발전소를 짓는 비용도 증가시키는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주민 수용성이 악화가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이격거리 규제와 같은 이제 규제로 발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고 발전소 아무 때나 지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전소들도 결국 이 송전망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점점 도심 가까이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규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주민들이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 주변에 발전소가 들어오는 거, 내 집 주변에 송전망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발전소나 송전망, 배선망, 변전소, 이런 전력 설비들이 건설되는 것을 굉장히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 제약과 더불어서 사회적 제약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말씀 들어보면은 미스매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가져가는 거하고 에너지가 깔리는 게 지금 있는 전기로는 수용이 되는데 언젠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그런 시차에 대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사람은 반도체만 만들고 전력하는 사람은 전력만 하고 막 그러고 있을 건데 좀 어때요? 현장에서는 이제 그 시차 문제가 굉장히 요즘은 이제 크리티컬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한전이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그 비율이 99% 이상인데, 한전의 표준 그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고전압 같은 경우에는 송배전망 건설하는데 최소 8년이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사용자한테 전기 갖다 주는 것도 기본 5년 이상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8년이나 5년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요즘 AI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하면은 거의 안드로메다급 이야기잖아요. 이제 AI 모델이라는 게 1년만 지나도 얘가 이렇게 성능이 좋았나 정말 깜짝 놀라는 시대인데, 문제는 그 8년하고 5년은 한전의 내부 목표일 뿐이고, 최근 실적은 그 8년이 아니고 15년. 그 다음에 대용량 사용자 전력 공급도 5년이 아니고 7, 8년으로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대부분이 다 민원이에요. 민원. 교수님, 근데 이게 그 시차가 티가 나는 때가 분명히 올 거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들은 계속 있는데 이게 따라가는 거는 좀 느릴 거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워낙 전력망이 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미스매치가 가시화되는 시점은 대충 어느 때쯤으로 보세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에 지어진 석탄 발전기들이 송전 제약 때문에 지금 가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해안 지역에 지금 새로 원전이 들어올 경우에는 더더욱 송전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수도권으로 넘어오는 송전 라인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의 수요자가 느끼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전기가 부족하네? 라고 느끼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량과 지역별 수요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워낙 이 전력 시장과 전력 계통을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력이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에어컨 때문에 약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근데 지금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어떤 에너지원이 있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발전소보다 아까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기간이 사실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송전망이 적기에 건설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발전기가 있는 곳에, 전력이 있는 곳에 수요가 가든가 아니면 수요가 있는 곳에 전력이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총량의 부족이 아니라 그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아리백이나 CFE 24/7과 같은 이런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행하려면 결국 무탄소 전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이 필요하고 그 무탄소 전원이 있는 곳 또는 수요가 있는 곳에 그 무탄소 전원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총량 자체가 더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어떤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얘를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면 살짝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들어질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그러니까 쓰는 반도체가 쓰이는 곳이고 반도체를 만드는 곳에서 제일 요새 핫한 데는 용인 클러스터. 네. 이거를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용인 클러스터가 전기를 많이 쓰겠죠? 얼마나 많이 쓰게 될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이 터닝이라고 해서 아주 가는 빗으로 이제 이렇게 회로를 그리잖아요. 예. 그걸 지금까지는 이제 DUV라는 장비를 많이 썼는데 이걸 EUV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EUV라는 장비는 그 장비 한 대가 쉽게 말하면 몇만 명 쓰는 전기를 쓰는 전기 먹는 울트라 공룡 같은 거. 그걸 지금 몇백 대를 우리가 주문을 해서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현재는 전기를 둘이 합쳐가지고 뭐 몇 기가 쓴다 그러는데 용인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다 되면은 거기서만 20기가 이상의 전기를 써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전기냐? 평소 우리나라가 날씨가 아주 덥거나 춥지 않으면은 한 80기가 정도 전기를 씁니다. 하루에 전기 제일 많이 쓸 때. 그거의 4분의 1을 좁은 지역에 전기를 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많은 전기를 만들어서 쓴다는 게? 뭐 우리나라 반도체 하려면은 뭐 20기가는 제가 보기에는 좀 큰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좀 적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도전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뭐 말씀하신 대로 송전선을 다 깔아서 대응할 수 있냐? 뭐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사실은 미국의 DC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DC들이 자기가 짓기 시작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델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발전소가 지어져야 되겠다?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지어야 되는 게 일부가 있고 끌어오는 게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 설치하는 뭐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일부가 있고 이렇게 최대한 공급 가능한 믹스를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전략인 것 같고요. 이거를 어디에서 다 끌어오겠다도 불가능하고 여기에 다 짓겠다도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에너지 정책이란 게 원전 하나, 뭐 2개, 석탄 발전소 하나, 2개 이렇게 건설을 해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이 해왔죠. 큰 발전기를 건설하고 송전망을 지어서 수요에 대응하는. 근데 이제 점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렇게 단순해지지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최대한 쥐어짜서 그 수요에 대응한다가 이제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확실한 전력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제 수요를 공급지 인근으로 이전시키는 노력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 공급을 믿고 수도권에 대단히 투자를 한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리스키한 거고 국가 차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잃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 수단들과 또 수요 이전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기업들이 전력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 같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좁혀본다면 용인 클러스터만으로 본다면 용인 클러스터의 일부를 떼어서 지금 가는 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반도체는 지금 그냥 속된 말로 물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모터를 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누군가는 대안을 찾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용인 클러스터는 그런 전략적 관점에서 스피드업이 중요하거든요. 용인 클러스터를 지금 플랜돼 있던 거를 플랜을 또 바꾸고 새로운 뭘 추진을 한다라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느냐. 아마도 외국에선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믿을만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인상이 없다면
다른 사람 찾아야죠. 이런 것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용인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의 전략적인 관점을 고려하는 거. 그러다 안 되면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맨 뒷단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지금 그거를 논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용인 클러스터에 관해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게 사실 계획의 최종 단계에서 클러스터 전체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그 전 국민이 좋아하는 메모리가 아니에요. 파운드리고 로직 반도체였기 때문에 EUV가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그 사업 계획이었고 그 사업 계획의 핵심은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이닉스도 아니고. 근데 삼성전자 본인이 그 계획을 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TSMC하고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인 이 클러스터라는 걸 어떻게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메모리만 빨리 키울 거냐 정말 로직도 우리가 TSMC를 능가하는 애초의 비전을 밀어붙일 거냐도 지금 다시 저는 점검한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전기를 반도체 공장에서는 좀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메모리만 집중한다고 하면은 이상준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된 발전소 빨리 짓고 해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업의 필요와 이런 걸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직도 하고 뭐 다 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세계 최대 규모의 클러스를 만들겠다 하면은 저는 바로 전기 공급은 그때까지는 맞추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정부 계획에 보면 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송전선이 몇 개냐 3, 4, 5만 해도 8개를 지어요. 육상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메모리 위주의 1단계 클러스터 사업은 흘러가고 그 다음 단계는 전기 문제 때문이라도 좀 오픈 디스커션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이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단기적인 계획에서는 어느 정도 전력 수급을 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생겨나는 문제들은 이제 그 약간은 열어놓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그는데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수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변수 하나 또 집어넣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 재생에너지 들어갑니다. 재생에너지 들어가면은 원래 전기도 힘든데 재생에너지도 힘들다. 재생에너지를 해야 될 것이냐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개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거창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뭐 반도체를 우리 기업으로부터 수요하는 기업들이 뭐 애플이나 아마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니셔티브들 아리백이나 CFE24/7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어딘지를 보면 우리가 답을 사실 쉽게 낼 수 있거든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니셔티브인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한다? 뭐 시간을 조금 늘리거나 조금 뒤로 미룰 수는 있겠죠. 주어진 숙제다. 근데 그걸 빨리 할 것이냐, 천천히 할 것이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사실 좀 냉철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애플이 아이폰 자기가 만드나요? 자기가 안 만들죠. 그러니까 실제 애플이 뭐 요구하는 수준이 있는 거는 맞고, 근데 이렇게 볼 필요는 있어요. 알리백이 저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유일한 요소냐, 경쟁력에 이거 없으면은 망하냐라는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채워가는 과정을 잘하면 되는 일이지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장은 과한 것 같다라는 주장이고, 저는 알리백을 사실 비교적 오랫동안 다뤄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한테 과한 좀 이 부담이 주어진 건 사실입니다. 한국에 지금 알리백 선언한 기업들이 36개 기업이 있거든요. 이들의 전력 수요가 우리나라는 겨우 36개밖에 가입 안 했어?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실제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잖아요. 반도체 제조업체가 실제 알리백을 하고 있는 기업이 선언한 기업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력 수요를 우리나라의 알리백을 글로벌 알리백에 가입한 기업의 전력 수요를 더하면 유럽보다 많습니다. 유럽에 알리백 엄청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유럽의 기업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조업이 알리백을 달성하기엔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맞습니다. 제조업이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데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를 일단 봐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의 알리백 이행 실제 굉장히 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고 반도체와 같이 이제 전력 다소비 업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주로 알리백에 또 가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리백 이행률이 굉장히 낮죠. 해외 사업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리백 이행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전력이 이미 전기요금보다 더 저렴하거나
화석연료나 원전보다 더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쓰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 크게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장기 계약을 통해서 그 전기요금의 그 가격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수단,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아리백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리백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비싸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싸죠. 근데 태양광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 뭐 180원에서 220원 정도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전력 수요 패턴에 따라. 근데 태양광의 발전 원가를 지금 우리가 한 100kWh당 120원에서 13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태양광 발전 원가는 전기요금보다 저렴합니다. 그렇게 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산업용 우리나라에서? 네,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거 킬로와트아워당 120원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180원, 200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발전 원가가 저렴하냐와 기업이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발전 원가는 저렴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구조 때문에 공급자 주도의 시장, 그리고 공공 수요와 민간 수요와 경합하는 시장 구조 때문에 120원짜리 태양광을 지금 현재 기업들은 180원에 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구조를 해소한다면 기업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태양광을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인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120원짜리, 130원짜리 태양광이 주로 존재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 경북, 경남, 남부 지방이거든요. 결국 전력을 또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이렇게 120원, 130원짜리 태양광 전력이 존재하는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용농용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접경 지역의 이제 태양광 이런 것들로 최대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이미 다른 모든 전원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아리백을 이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도 해외 사업장에서는 100% 아리백을 이행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이익이다. 근데 저는 그나마라도 좀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발전 원가 자체는 지금 전기요금보다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고 구조 개선을 해주면 그 기업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아리백 등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애플 때문입니다. 애플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이미 몇 년 전에 공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자신에게 납품하는 모든 그 제조 공급사들은 탄소 중립 앤드 아리백을 해라. 그걸 매년 리포트를 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 사정 없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국내에 거의 재생에너지 있는 걸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몇 년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기업이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네요? 지금 재생에너지를 제일 바라는 데가 대기업이고, 재생에너지가 어디 좀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산다는 게 대기업이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영혼을 모아서 반도체 산업을 한번 살려보자 그러고 있는데, 그 반도체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게 지금의 어떤 분위기잖아요. 근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만들어가지고 제도 깔끔하게 개선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온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도 그 말씀하신 거를 이제 좀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수도권 인근에 10기가 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그 전기를 아리백을 원하는 대규모 수요자와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금액을 대폭적으로 낮추겠다. 그래서 이제 뭐 2030년 이후에 목표 단가는 태양광 기준 100원 이하. 저는 이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입장이었었거든요. 그 에너지정책 전문위에서 한번 이렇게 심의할 때 제가 정확하게 준 의견이 뭐냐면 수도권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은 당연히 이 알리백 이행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리백으로 어떻게 공급할지, 그리고 그 모델이 저는 이렇게 됐으면은 오히려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그 혜택들이 또 그 지역 주민들한테 공유되고 한다면 그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기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크게 개발하면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들도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또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전망에 대한 비교적 수도권에 건설된다면 송전망에 대한 수요도 적을 것이고, 이렇다고 하면 이거는 윈윈인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런 큰 단지들이 일단은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데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한번 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해왔던 것처럼 국내 재생에너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100기가 보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100기가는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만큼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기업이 다 쏟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이제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게 아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이미 비용 측면에서는 전기요금보다 더 저렴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것을 시장 가격을 100원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도 이제 제시를 했죠.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의 이 15기가에서 최대 20기가로 예상되는 이 반도체 수요를 대응할 만큼 대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핵심일 거고, 그래서 일단 10기가를 정부가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그 10기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대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산업단지, 공장. 사실 공장은 뭐 그냥 노는 땅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임대료를 좀 최소화해서 태양광을 깔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간척지. 간척지 시야나 이런 지역들에 간척지가 많은데, 간척지는 사실 한 수년간 농사를 못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염해라 그러죠. 이제 그런 기간 동안 그 위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기도 하고, 또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이제 영농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병행하는 모델들. 그리고 이제 뭐 가능하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경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인천 앞바다나 경기도 앞쪽에 이제 시와 이런 쪽에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요지 인근에서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베스트가 사실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교수님 말씀 주셨던 부분들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시기에는 좀 어떠세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이제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예요. 일단 지금 국내에서 단일 규모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는 200메가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신안에 있어요. 기존의 염전을 바꾼 거. 그 얘기는 뭐냐면 기가 단위의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해본 사례가 없는 거고, 이 대규모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성 평가로만은 넘어가기 힘든 좀 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평균 토지 가격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 법 제도가 이 법 규정에 보면은 이거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이거를 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태양광 보급에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지방 다니다 보면은 멀끔한 창고 중에서 농협이나 농업 관련된 창고들이 많은데 지붕 태양광이 거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정부에서 농업 관련돼서 지원받은 법인은 농업 위에 어떤 활동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 사업자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인들은. 그러니까 그 많은 농업용 창고가 다 그냥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농업법 간의 지원 명단에 추가해야 돼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많잖아요. 지붕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한전에 팔 수도 있고 자기가 쓸 수도 있고 뭐 삼성전자랑 계약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넣어야 돼. 다. 담당자가 아예 몰라 안 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에는 이런 딱 그 공식 문건에 EU EC에 공식 문건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재생에너지가 모든 공익이 우선한다 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금 이제 예시를 들었지만 이런 게 수십 개, 수백 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늘려야겠다는 합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쉽게 이제 법 개정이나 법령 규칙을 개정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왜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데 굳이 왜 법을 바꿔야 돼? 우리는 농지를 써야지, 농사를 지어야지. 우리는 바다는 업을 해야지. 왜 해상풍력을 지어? 농지에 왜 태양광을 지어? 이런 합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뭐 반도체라든지 AI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 에너지 관점에서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을 짓기 위해서 원전을 졌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역사적으로 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1950년 그 이후에 냉전 때
이게 원전이 핵이잖아요. 핵 가진 사람이 막 주먹도 세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막 돈도 없는데 원자력과 만들어가지고 막 푸닥푸닥해서 만드는 안보, 군사 안보, 북한을 상대하는 안보 차원에서 원전 핵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었던 거라고 본다면 저는 이게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실 때 계속 이제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아리백 이행을 우선한다? 저는 이걸로는 절대 설득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리백 이행을 우선한다는 가치를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원전을 짓는데 우리가 그 원전이 탄소 배출을 안 하는 에너지니까 이걸 깔아야 돼. 그거 동의 안 했을걸요? 근데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 그거 안 지키면 너 빨갱이야? 이런 정도는 돼줘야 여기서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든 생각이 아리백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키우려면 필요해가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목소리는 반도체 기업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구하러 다니느라 힘든데. 이제 그거를 좀 아주 재밌는 포인트 말씀하셨고, 저는 재생에너지의 대규모 보급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사회 레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규모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해안 지역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가공 제조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구조의 기저에는 소위 화석연료를 우리가 풍족하고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70년대 말 80년대 대규모로 원자력 발전을 설치할 수 있었느냐? 그때는 오일 쇼크가 있었어요. 2차 오일 쇼크 때는 나라가 거의 망할 뻔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때 아예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이냐면은 원래 발전소를 지으려면은 한 20개 이상의 그 각종 법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의제 처리라는 게 있어요. 무슨 발전소는 국가적으로 인정이 딱 되면은 나머지 법 다 통과했다고 치고 만들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70년대 말에 만들어져요. 그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원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전이 동해안하고 이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어지면서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화석연료의 높은 가격과 수입 의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2022년에 전쟁 나가지고 화석연료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결국 그거를 한정이 다 뒤집어 쓰고 가스공사가 뒤집어 써서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거의 뭐 7, 80조 원의 지금 피해를 봤죠. 근데 최근에 이란 전쟁으로 지금 정유회사가 뭐 비슷한, 그건 적겠지만 막대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부담을 지고 소매 지금 기름값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통제를 하면은 국민들이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1년에 화석연료를 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대외 지불 금액이 200조가 넘어요. 매년 200조. 근데 이 200조는 다 달러로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돈을 잘 벌지만 미래에 돼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우리 식량도 사와야 되고 에너지도 사와야 되는 나라면은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식량과 에너지 두 개 중에 하나는 국내에서의 조달 비율이든 해외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근본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 기저에는 에너지 수단을 재생에너지든 뭐 원전이든 간에 대외 의존도가 낮고 수익 가격 변동에 노출이 덜한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그 동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낼 때가 됐다. 사실 권 대표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에 추가를 해보자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달해서 그 자체로 돈을 벌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여기에 설치를 많이 하면 정부 보조가 많이 나오겠다라는 건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요소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따져서 사실은 그쪽 부분을 키워줘야 되는 거죠. 재생에너지 산업 부분에서도 우리가 모든 걸 공급망에서 취약하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키워줘야지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 이게 성장에도 한 축이구나 얘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제가 경쟁력 관련해서 좀 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TSMC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업 직원 성과급을 12%에서 10%로 낮추고 그걸로 풍력을 사기로 했습니다. TSMC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삼성전자와 비슷해요. 아리백 이행 수준이. 근데 장기 계약이 지금 체결된 것이 실현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풍력이란 주로 이제 대만은 그 대만 서해안에 있는 해상 풍력을 중심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렇게 싸진 않은데 대만은 또 이제 전기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풍력을 통해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있는데, 풍력의 경우에는 계약해서
실제로 상업 운전하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태양광은 1년 안에 다 건설이 완료가 되는데 풍력은 뭐 건설 기간만 해도 최소 3년, 4년 걸리니까요. 근데 그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황이고 그 계약들이 실현되는, 즉 해상풍력 발전들이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시점이 되면 TSMC의 아직 안 돌아가고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제 크게 높아지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들이 왜 그럴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반도체가 이 전체 AI 시장에서 병목을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의 목소리가 굉장히 셉니다,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반도체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이 10년, 20년 지속되지는 못할 거지 않습니까? 결국 언젠가는 사이클이 돌아올 거고, 언젠가는 이제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이 병목이 좀 풀리는 시점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을 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애플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애플만 요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많은 반도체 수요 기업들이 이런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저감이라든지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는데 지금은 그 요구가 조금 약해져 있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워낙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풀렸을 때 숙제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있다가 계약할 때 되면 숙제 몰아서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는 그게 쉽지 않죠. 바로바로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탄력성이 낮은 재화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리스크를 우리가 그대로 안고 갈 거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때 석유나 화석연료가 강한가? 여기 돈이 묶인 사람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재생에너지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갔을 때의 돈은 불명확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할 때, 태양광 보급할 때 큰 문제가 뭐냐 보면,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더라도 태양광 패널 다 중국에서 사와야 돼요. 그럼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 패널들이 공장들이 좀 있을 때는 최소한 이걸 키우면 우리나라가 뭔가를 팔겠구나 라는 거라도 있는데, 지금은 해봐야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세게 드라이브를 걸자니 그 반론이 두려운 거예요. 중국 패널 또 갖다 쓰려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뭐 중국 거 쓰는 게 패널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진짜 플라스틱 제품 하나까지 다 중국 걸 쓰는데 왜 유독 태양광에만 이렇게 좀 냉정한 건지 싶기도 하면서도, 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이 됐을 때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이거를 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그걸 기회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글로벌 태양광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모든 밸류체인 상의 80% 이상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중국을 제외하면 과연 누가 제조할 수 있는가? 꼭 중국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거든요. 지금은 중국밖에 없으니 중국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국이 요즘에 모듈 가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자기들이 장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 올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유일한 대안을 해줄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왜 한국은 그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모듈이나 셀 모듈을 생산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한국 시장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에 최소한 얼마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어떤 장기 비전 또는 장기 계획, 이런 것들이 또 실현돼 나가는, 그 약속이 실현돼 나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계속 그 투자를 늘리기가 사실은 어려웠던 거죠. 이게 결국은 누군가가 투자를 해야 이게 돈이 되는 건데, 여기서 뭐 20년 장기 PPA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이게 실질적인 비즈니스적인 효과들이 있을까요? 20년 계약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해징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오르는 전기요금보다 싸게 20년짜리 일부 포션이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약이 잘 준수가 되는 국가냐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대기업하고 계약을 해도 그게 준수가 안 돼요? 사실은 뭐 법적으로야 얼마든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성공자가 계약이잖아. 와가지고 옆집이 더 싸다는데요?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반대의 입장인 거죠. 반대 입장에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국가 단위 계약이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어요. 시장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계약 파기해 주세요라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계약이라는 게 얼마나 인포스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잘 하나의 문화가 돼야 돼요. 사실 우리는 그런 계약 문화에 사실은 개별 단위로 4인 간 계약하는 거잖아요. PPA라는 건. 이 계약이 지금까지 얼마나 준수되었나라는 문화를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해지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금융시장은 이게 위아래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네. 근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0년 후에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고정을 한다는데 20년 계약을 맺는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해지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 남는 장사 아니야? 제 생각에 PPA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 자꾸 스케일업이 되면서 비용이 싸질 거라는 전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70원이지만 내년엔 150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이 전략을 세워서 올해 이 정도 사야겠다가 하면 반드시 이제 위에서 질문이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보통 뭐 외부 얘기 들어보니까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던데 올해 계약해야 돼? 뭐 내년 되면 또 올해 계약해야 돼? 이런 그러니까 쌍방이 고민인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도별로 배분을 좀 해놓습니다. 지금 사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내년에 또 구매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진짜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로 시점 간 해지도 하는 거죠. 현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PPA 해도 되는 점, 그러니까 안 되는 점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봤으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발전 사업 할 만하다. 혹은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 할 만하다. 아니면 전기 관련한 어떤 사업을 좀 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하나씩 좀 이거는 종목 추천은 아니고 투자 추천? 기업들에게 뭔가 비즈니스 기회가 될 것 같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정부 계획에도 나와 있는 용어인데 이제 재생에너지 전문 회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실제로 개발해서 파는 분들은 뭐 영세해요. 그게 크지 않은 규모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이거를 장기 계약하다가 내일은 현물 시장에 팔까 막 생각이 다양하시면서 계약을 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시장이 이렇게 성숙하지는 못하는데 전문 회사들은 중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공급 측과 수요 측의 불확실성을 본인이 흡수하면서 이제 중간에 어떤 적정한 마진을 먹는 구조거든요. 저는 이 사업 구조가 우리나라 현실에 꼭 필요하다. 이것을 사기업이 하든 공기업이 하든 이 중간에 이걸 흡수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이 여러 가지 거래 마찰이 해소가 된다. 역설적으로 이런 전문 회사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유망하고 이 모델로 이미 진화하고 있는 상장 기업도 있습니다. 그럼 이상준 교수님은 좀 저는 어떤 종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서 지금 좀 비어있는 부분을 채워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면 해상풍력이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TSMC가 대규모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건 해상풍력이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가졌기 때문인데 우리는 가격 경쟁력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어요. 조그만 지역에서 해상풍력이라는 거 바다에 지어야 되니까 이게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비쌀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는 찔끔 이렇게 해서 높은 가격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2030년대 초반에 경쟁력이 생겨야지 실제 반도체에도 규모 있게 경쟁력 있는 거를 태양광으로 절대 못 채웁니다. 태양광으로 알리백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해상풍력이 우리나라의 뭐 터빈은 좀 뒤쳐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하부 구조물이나 아니면은 타워라든지 이런 데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터빈도 좀 기술 해가면서 또 해상풍력 특별법이라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좀 가격을 다운시키고 용량도 늘릴 수 있는 게 슬슬 시작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업들도 당연히 좀 도움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조 교수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먼저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은 이미 역량을 많이 갖췄습니다. 터빈이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가 한 70% 되는데 이 70%는 거의 국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미 국내 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걸로 보이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개발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시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이 개발사들이 외국계 금융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부가 사실 다 유출이 되는 거죠. 물론 그들한테 우리가 학습하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들이 해상풍력 시장을 좀 더 탄탄하게 키워주는 역할도 분명히 하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 해상풍력 투자와 개발 이쪽에 많이 진출을 해서 그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쪽의 부가가치를 우리 기업들이 좀 가져가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합 서비스 기업 레스코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것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모아주면 안 되냐?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에그리게이터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분명히 이 에그리게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제 해상풍력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수백 메가에서 기가와트 단위까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로바로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태양광은 국내에 뭐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개발할 입주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커봐야 수 메가와트짜리, 작으면 수백 킬로와트짜리 태양광들을 모아서 수백 개의 발전소와 다수의 기업들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N-N이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N-N PPA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이 N-N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해외에서도 이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N-N의 중간에서 이 각종 계약과 리스크를 흡수해주고 계약을 체결해주고 이 아까 말씀하셨던 누가 파산을 하거나 누가 공급을 중단했을 때 그 중단된 부분들을 책임져주고 백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에그리게이터가 앞으로는 유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에그리게이터가 또 활성화된다면 저는 알리백 이행을 하려면 이 기업이 살 수 있는 원들도 좀 다양화하는 게 좋거든요. 제가 아까 해상풍력을 말씀드린 것도 태양광 일변도로 되긴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예를 들면 해상풍력도 하나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계약을 편의성에 그냥 얼마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건 묶어 드릴게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뭐 새로운 모델이거든요. 이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얘기 시작은 이제 반도체가 언제 끝날 거냐의 발목을 전기가 잡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제가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전기가 반도체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자체로도 굉장히 비즈니스 기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너무 당위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일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저는 희망과 욕망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희망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것과 욕망은 뭐 좀 돈이 된다 라는 것들이 맞물려 가야 이게 지속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반도체 얘기를 시작으로 전기 얘기를 한 게 저는 전기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나눌 수 있을지 잘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은 이 다음 이야기들도 계속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의 권효재 대표님, 그리고 한국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이상준 교수님, 그리고 한국공학대학교의 조상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